안녕하세요. 미술사가 담지 못한 그림 이야기 이충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사가 담지 못한 그림 이야기 7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9월 22일이죠. 네, 맞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부산에서 열심히 전시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파티를 마치고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재미진 파티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일런트 파티를 도전했습니다. 멋진 분이 디제잉을 해주시고 파티에 참여한 우리끼리만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더 그러면 긴밀한 느낌이 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좀 자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나름 음악을 들려드리는 룰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1회에 들려드렸던 곡을 51회에 들려드리고 2회에 들려드렸던 곡은 아니고 그 뮤지션의 음악을 52회에 들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진행을 하고 지나고 봤더니 요 뮤지션의 곡은 뭐 또 안 들려드려도 되겠다 싶은 것이 있어서 그렇다면 좋아하는 뮤지션의 곡은 더 들려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유라님의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회에 들려드릴 유라님의 첫 곡은 나의 머리는 녹색입니다. 들려드릴게요. I got a blue, don't wanna hesitate. I'm dripping in and out, out. Give me a sign, blue your turn. 난 정신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 나의 머리는 녹색. 꽃이 되는 상상한 일. 자주 바뀌는 날씨 위험한 이후에 pilot yeah. 밤새 TV를 틀어 같은 어둠을 달고 잠을 피해보려던 나의 똘똘이 잠녀 Help me 여린 여주인공 말투 To be young and you're lucky 귀에 대고 있는 슬픔 yeah. 새벽 4시 반 잘못 맞춘 알람 소리 기억해 Oh my diamonds You are my diamond Diamond, diamond and me I got a blue don't wanna hesitate I'm dripping in and out, out Give me a sign blue your turn 난 정신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 용감한 눈은 무거워 그래 맨날 비정상이래 자주 바뀌는 날씨 너도 나를 잘 몰라 yeah. 새벽 4시 반 원망이 없는 시기 Oh my diamond You are my diamond Diamond, diamond and me I got a blue, don't wanna hesitate I'm dripping in and out, out Give me a sign, blue your turn 난 정신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 I got a blue, don't wanna hesitate I'm dripping in and out, out Give me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 네, 유라님의 나의 머리는 녹색입니다. 한참 전에 경연대회에서 유라라는 뮤지션을 봤을 때 목소리하고 분위기가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반했던 순간은 바로 이 노래를 들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화가들은 왜 비너스를 눕혔을까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야말로 미술사가 담지 못한 그림 이야기라고 하는 이 우리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제가 쓴 책인데 아시겠지만 이 책을 쓰고도 성이 안 차서 이제 이렇게 방송까지 하게 되었잖아요. 이 주류의 것들을 벗어난 질문과 의문과 다른 해석이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예술 코너에 못 들어가고 미술 코너에 못 들어가고 사회의 분류에 뭐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미술사가 담지 못한 해석과 질문을 담고 있는 책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작가 소개와 들어가며와 책을 쓴 배경과 그리고 본문 9개의 항목 중에 1, 2번을 다뤘고요. 오늘은 세 번째 성별에 따라 다른 재현 엑스터시를 다룬 그림들을 비교하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엑스터시라고 하면 들어보신 분은 아마도 마약 이름으로 아실 것 같아요. 왜냐면 뉴스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한때 이제 요즘처럼 마약이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비성인 청년 청소년들에게까지도 막 침투하는 심각한 상황이 있기 전에는 그냥 뉴스에서 뭐 홍대 어디에서 가면 뭐 엑스터시를 구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뭐 경찰들이 검거를 하고 요 정도로 좀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엑스터시는 아니고요. 신의 계시를 받거나 은총을 깨닫는 모습을 엑스터시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언어인 거죠. 천주교에서 썼던 말이고요. 그런데 이 엑스터시의 순간을 담은 그림들을 보면 여성이 경험하는 엑스터시의 모습과 남성이 경험하는 엑스터시의 모습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것을 다룬 장입니다. 이 엑스터시는 그리스어로 자기 바깥에 서 있음 또는 자기를 초월함이라고 하는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고요. 그래서 종교적인 신비 체험의 최고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의 이름이 되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과 뿐만 아니라 조각에서까지도 이 엑스터시를 경험하는 모습이 너무 달랐던 게 신기했습니다. 제가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건 사실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열심히 그러니까 늦바람이 무섭다고 미술을 늦게 전공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막 미술사 책을 공부하고 났더니 이제 실제로 보고 싶어져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유럽의 미술관 박물관 유명하다고 하는 데를 2달 동안 막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당 안에 조각인데 너무 야한 거예요. 이거는 내 음란마귀가 낀 편은 아닌데 왜 이렇게 너무 무슨 왜 저렇게 표현했지?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로마의 산타 마리아 델라 비토리아 교회 안에 있는 성 테레사의 엑스터시라는 대리석 조각이었어요. 이 베르니니는 조각가로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그쵸. 이 기술력 뭐 솜씨 물론 뭐 해석력도 뛰어날 수 있는데 그 해석의 방향에 제가 이제 동의하지 않는 거지만 뭐 뛰어난 작가입니다. 근데 이 엑스터시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냐면 이제
성 테레사라고 하지만 우리는 성별을 나눠서 또 성인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성인 그러면 남성 성인을 떠올리고 똑같이 이제 세인트지만 성녀라고 부르죠. 이 성녀 테레사의 엑스터시인데 이렇게 약간 뒤로 쓰러지려고 하는 모습의 대리석 조각인데 입을 해 벌리고 눈도 개슴츠레하게 뜨고 있고 막 쓰러지기 직전에 이 그러니까 어른인 이 테레사를 꼬마 천사가 이렇게 옷자락을 잡고서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뭐지 왜 이렇게 야하지? 교회에 있는 작품이 뭐 이렇게 생각하고 메모만 해놓고 있다가 이제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외국에 나와 있을 때는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와가지고 다 찾고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작품을 성 테레사의 황홀경이라고 번역해서 자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엑스터시를 황홀경이라고 번역했지? 그러면서 또 황홀경 또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 제가 황홀경을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사전적 의미로는 놀랍거나 감격스럽거나 하여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로 마음이 달뜨는 경지, 뭐 지경,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또 이미지 검색을 하거든요. 이미지 검색을 하면 성인 인증을 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 성인 인증을 했더니 이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이미지들이 짜라락 나오는 거죠. 역시 그 성당에서 봤던 성 테레사의 엑스터시를 황홀경이라고 번역한 것은 너무 그 작품을 잘 이해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건 또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거기다가 또 다른 성녀의 황홀경이 아니죠. 엑스터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를 봤더니 성녀 로도비카 이름이 어려워요. 로도비카 알베르토니의 엑스터시가 있는데 이것도 베르니니 작품인데 역시 이제 이 천사가 뭐 옷을 잡고 있고 그러진 않은데 천사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배치돼 있고 이것도 성당에 있는 건데요. 재단화 밑에 있는 건데 그리고 이 천사들이 구경을 하는 가운데 이 로도비카 알베르토니는 이제 뒤로 누워가지고 있는데 가슴을 막 움켜쥐고 또 고개가 뒤로 젖혀져 있고 눈이 이렇게 반쯤 감겨 있고 입이 해벌레 벌어져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약간 황홀경, 그러니까 약간 성적인 절정에 달한 모습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뭐지? 이거 그 베르니니의 문제인가? 그래서 다른 엑스터시를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그림들이 나오는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성녀, 그러니까 여성의 엑스터시는 거의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베르니니처럼 막 성적인 절정의 모습처럼 그리진 않더라도 정신을 잃어가지고 쓰러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 잡아주고 있던지 다른 사람들이 잡아주고 있던지 어쨌든 두 발로 말짱한 정신으로 서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그러니까 이 신의 은총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남자 성인은 어떤가를 또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체로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말짱합니다. 자기 발로 서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또 유명한 성인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선주교가 아니어가지고 여기선 좀 부족합니다. 어쨌든 저도 들어본 유명한 성인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법렬에 빠진 성 프란체스코라고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성 테레사는 황홀경이었는데 성 프란치스코는 법렬인 거죠. 법렬. 딱 느끼기에도 어렵고 뭔가 좀 우아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깊고 참된 이치를 깨달을 때 느끼는 기쁨이나 환희라고 번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이것도 종교 언어인데 그러니까 이게 종교 언어인 거예요.
엑스타시는 종교 언어인데 황홀경은 종교 언어가 아닌데 법렬은 역시 엑스타시랑 종교 언어고 막 이렇게 부처님 같은 이미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성차별주의자인가?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는 화가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 엑스터시는 남성 성인 엑스터시는 빛을 향해서 이렇게 본다든지 뭔가 깨달음을 얻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왜 이와 같은 종교적 체험인 엑스터신을 재현할 때 성별에 따라 이 포즈와 표정이 다르게 되는 것일까? 여성 성인, 그러니까 우리가 성녀라고 이야기하는 엑스터시는 타인을 필요로 하고 타인에게 의존적인 포즈를 하고 성적인 반응으로 해석되거나 아니면 성적인 행동을 상상할 수 있는 요소로 재현되는 경우까지 있는데 왜 대체 이런 것일까? 라는 의문을 이 장에서 제기를 합니다. 3장을 소개해드렸고요. 유라님의 곡 슈레 링가링가 고양이를 들려드릴게요. 링가링가가 나오니까 반갑네요. 제가 했던 게임 같은 작업의 이름도 링가링가 놀이여가지고 네, TMI가 많죠. 네, 슈레 링가링가 고양이 들려드릴게요. 방사숙모를 고얀망의 고양이가 됐지 막 춤추면서 웃어와 자꾸 코코하게 네 교양이 아침 언덕 너머에 걸린 하얀 구름들이 마치 펜술에 같이 네가 보는 더 부사리 사냥개 같아 How does it taste? Just wanna break it Just wanna smash it Just wanna break it How does it taste? Just wanna break it Just wanna smash it Just wanna break it 정실 정체를 올가매지 양인 정수는 그림이야 인들은 추방당할 거야 시끄럽게 해도 돼 지나치게 커도 돼 호주머니에 쉼표 넣고 애매하게 걸어도 돼 정실 정체를 올가매지 양인 정수는 그림이야 인들은 추방당할 거야 시끄럽게 해도 돼 지나치게 커도 돼 호주머니에 쉼표 넣고 애매하게 걸어도 돼 How does it taste?
네, 유라님의 쉬레 링가링가 고양이 들려드렸습니다. 조금 여태까지 들려드렸던 것과는 조금 창법이 다르죠. 일교차가 크니까 또 감기가 걸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좀 코를 훌쩍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화가들은 비너스를 눕혔을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요. 4장의 제목은 재현의 권한을 가진 자는 누구입니다. 이 서양 미술에서 재현해온 여성은 남성을 위해, 좀 더 정확하게는 남성을 돌보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여성 화가는 아무리 실력을 인정받았더라도 남성 화가들의 사회에서는 구성원으로 포함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21세기에 과거의 서양 미술을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자 언어가 보편화된 것은, 그러니까 문자가 대중화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긴 인류의 역사에서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중학교 때쯤 배우나요?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이런 거 주관식 답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혁명, 거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이뤄지기 전에는 사실 책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책 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 써 있는 거를 하나 더 만들려면 글로 똑같이 써야 되는데, 책처럼 많은 페이지에 여러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것을 만들려면 이제 필사를 일일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 자체가 되게 귀하고 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었던 거죠. 그래서 문맹률이 높고 그랬던 시기가 훨씬 깁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거의 그림, 기호 이런 거였던 시대가 많고, 그랬을 때 그림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되게 큰데, 그것들이 현재의 대중매체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림을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종교가 중심이 되었던 시대에는 성경 이야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 여행 우리가 갈 기회 있으면은 이제 보는 게 온통 교회에 그려진 그림들과 교회 건축인 거죠.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것들이 이전에는 통합되어 있었는데, 교회 건물과 교회에 그려진 스테인드 글라스에 그려진 그림이나, 아니면은 벽이나 천장에 그려져 있는 모자이크나, 아니면은 프레스코 하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함께 설계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데요. 그랬을 때 성경의 이야기를 잘 전하는 것을 아방가르드 미술에서는 예배적 예술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아방가르드 관점에서는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신중심 사회니까 성경 이야기를 읽을 수는 없어도 백문이불여일견이란 말 앞에서도 했지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인간은 시각 중심으로 문명을 발달시키고 시각 정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7, 80%라고 하니까요. 이건 이제 비장애인 중심인 거고요. 어쨌든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을 다 발달시킨 사람인 경우에 시각의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림에 무엇을 담는가가 되게 중요한 정치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신중심 사회라고는 하지만 중세까지는 교황청의 힘이 셌던 거니까 교황청이 전파하고 싶은 내용,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교황청이 사람들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바대로 해석을 해서, 앞에 진단 테스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인 하나님을 백인 노년 남성으로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정치를 하는 거죠. 하지만 르네상스가 지나면서
쉽게 말해서 신중심 사회에서 인간중심 사회라고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뭐 과학과 의학과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이외의 것들을 많이 그리게 돼요. 권력자들의 권력을 과시하거나 지배를 위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려진 그림, 뭐 요 시기의 것을 궁정예술이라고 또 분류를 합니다. 아테네 학당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그림이죠. 이 합리적 이성을 가진 주체로서 인간의 이성, 지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적 예술 시대에는 교황청에서 원하는 그림을 그려야 됐다면 이제 궁정 예술 시대가 되면서는 왕과 귀족들 그림을 주문하고 소유할 수 있을 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는 것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구매자의 미적인 취향을 충족시키고 그리고 화가들도 좀 더 교황청 커다란 범위의 후원을 받는 것보다 개별 후원자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개성을 조금씩 더 드러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듀러의 자화상, 피코트를 입은 자화상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화가들이 자기를 직접 막 드러내면서 자의식 뿜뿜 막 하게 되는 거죠. 이 장이 재현의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를 보는 거였잖아요. 이 왕립 아카데미 회원의 초상이라는 작품은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아카데미 회원들처럼 이제 백인 남성들이고 중년 이상의 비장애인이고 뭐 이런,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기술이 정해져 있었던 시대인데 르네상스를 통과하면서 이제 4년제 아카데미 코스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아카데미 코스에서 생계노동 다른 거 뭐 아니면은 가정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서 그것만 몰두할 수 있었던 그런 특수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죠. 훈련을 받고 화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특정한 사람들, 엄청난 운을 타고난 사람들만이 무언가를 재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들이 정한 위대한 거, 아름다운 거, 고귀한 거, 숭고한 것들을 그림으로서 그려낼 수 있었고 화가가 아닌 사람들은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5장 들어가기 전에 또 요란님의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춤 들으시겠습니다. 춤을 춰 춤을 춰 춤을 춰 춤을 춰 내 친구는 비서의 구멍을 파내고 떠내는 반짝이는 것을 꿈꿔 너와 나 어떤 고민 속에 빠져 끊이지 않는 고집들을 늘어놓지. 예를 들면 특별한 게 너무 많고 예를 들면 떠가는 구름이 믿고 왠지 맘속 안에 있는 상념들은 내일 아침이면 금세 버려지니 아무 생각하지 말고 춤을 춰 춤을 춰 춤을 춰 춤을 춰 아무도
멈출 수 없는 것을 바라고 하루 종일 과거 속을 뛰어다녀 보고만 파편되어 날아가니 더 가는 시간을 흘려버렸었구나. 예를 들면 특별한 게 너무 많고, 예를 들면 더 가는 구름이 믿고 왠지 맘속 안에 있는 상념들은 내일 아침이면 금세 버려지니 아무 생각하지 말고 춤을 춰 춤을 춰 춤을 춰 춤을 춰 네, 유라의 춤 들으셨습니다. 춤을 추고 싶게 만드는 곡이네요. 맞아요. 꼭 빠른 곡이 아니어도 이 정도 리듬에 맞춰서 살랑살랑 춤을 추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내린 애 비너스를 눕혔을까? 5장의 남성의 여성 재현 방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앞의 내용에 이어서 사실 이 누드화, 여성 누드화가 전통이 된 어떤 장르로서 떠오른 건 이제 르네상스를 지나면서부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고 종교의 힘이 약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은 여성, 성적 대상으로서 소비하고 감상할 여성을 그릴 때 뭔가 그래도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성경 속의 이야기를 이제 활용하는 거죠. 제가 우피치 미술관에서 사실 그 우피치 미술관에 가기 전에 이제 제가 여성신학 스터디는 헷갈리는데 순서가 여행을 다녀와서 본격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천주교 되게 이렇게 독실한 신자이자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친구에 의해서 이제 아르테미시아 젠틸리스키라고 하는 여성 화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06년에 우피치 미술관에서 그 그림을 보고 정말 너무 깜짝 놀라면서 충격을 받고 이제 이 화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아르테미시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두 개의 그림 소재를 어떻게 여러 화가들이 다르게 그렸는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유디트 이야기입니다. 유디트기는 천주교 성경에는 있는데 개신교 성경에는 없어서 저는 이제 개신교였기 때문에 몰랐던 이야기예요. 충격이었던 건 유디트기의 주인공인 유디트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유대인 여성을 유디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주인공인데 이름이 없어요. 어쨌든 아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와서 이제 성을 둘러싸고 있어서 이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유디트가 아름다운 청상갑으로 설정되어 있는 유디트가 이 아시리아의 장군인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어서 이제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많은 화가들이 이걸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좀 신기한 건 보통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 편을 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이민족이라고 하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유디트 여성의 입장으로 이 스토리를 재현해야 하는데 남성 화가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장군의 입장에서 얼마나 유디트가 아름다웠으면 혹은 어떻게 유혹했으면 전쟁 중에 술을 막 정신없이 먹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유디트를 빤무파탈로서 표현을 합니다. 책에는
여러 그림을 등장시켰어요. 예를 여러 개 들었는데 얀 마시스라고 하는 화가는 이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베고서 그 머리를 들고 있는 유디트를 두 장, 뭐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두 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 다 상의가 탈이 되어 있거나 혹은 시스루를 입혀서 입힌 상태고 죽은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야릇하게 웃고 있거나 그래서 진짜 무슨 사이코패스처럼 그렸어요. 판무파탈의 전형인 거죠. 그리고 조르조네가 그린 유디트도 소개합니다. 조르조네는 죽은 머리를 바닥에 놓고 그 머리에 이마에 발을 얹고 있는 모습으로 유디트를 표현했어요. 근데 너무 그냥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표현해서 위협이 느껴진다기보다 되게 묘합니다. 어쨌든 판무파탈 아니면 아름다운 여성이 되는 거죠. 또 알로리의 유디트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알로리가 그린 유디트도 약간 우리나라 배우 누구 닮은 얼굴로 되게 예쁜 얼굴로 그렸는데 죽은 머리를 들고 있지만 미모가 돋보이는 그런 그림이고요. 이거 더우면 더워서 힘들고 좀 추우면 이렇게 바로 비염이 또 괴롭히네요. 그리고 카라바초가 그나마 목을 베는 장면을 그렸는데 되게 이상해요. 카라바초 엄청 격정적으로 이제 상황을 묘사하고 연극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거나 이 명암의 대비를 극대화해서 되게 연극적인 효과, 극적인 효과를 잘 표현하는 그런 화가인데 그래서 장면도 다른 남성 화가들처럼 목을 벤 이후의 모습이 아니라 목을 베는 바로 그 순간을 그립니다. 이런 점에서는 되게 혁신적인데 그런데 이 목을 베고 있는 유디트의 표정이 막 미간이 이렇게 찌푸러들고 되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세도 이 목을 베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잖아요. 저도 안 해봤지만 막 근육과 뼈를 이렇게 목을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라 몸에서 분리하거든요. 엄청 힘든 일일 텐데 꼿꼿이 허리를 펴고서 있고 오히려 이 카라바초가 그린 유디트는 그쵸, 허리를 세우고 인상을 찌푸리고 팔을 뻗고 칼을 들고는 있지만 그냥 되게 경직돼 있고 정적입니다. 오히려 이제 장군이 되게 적극적으로 이 유디트가 들고 있는 칼에 자기의 목을 막 베는 것처럼 막 엄청 역동적으로 그려져 있는 이상한 형국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당시에 드물었던 하지만 엄청나게 활약했던 아르테미시아 젠틸리스키라고 하는 여성 화가는 목을 베는 바로 그 장면을 그리고 엄청 잔인하지만 사실 목을 베는 것 자체가 잔인한 사건이잖아요. 엄청 리얼하게 그립니다. 그래서 다른 남성 화가들처럼 유디트만 주인공이 아니라 이 목을 벨 때 그쵸, 이 목이 베어지는데 아무리 소리치해도 깨서 저항을 할 텐데 유디트가 한 번에 제압하기 어려울 거고 그때 하녀가 구경만 하지 않고 함께 도울 그 상황, 여성 둘이 협력하고 연대해서 남성이 적장을 무찌르는 그 장면을 여성연대의 모습으로 그리고 엄청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의 주체자로서 그려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더라도 남성 화가들은 유디트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냥 성적 대상으로만 그리고 보기 좋은 예쁜 아름다운 여성 혹은 판무파탈 여성의 말은 들으면 안 돼라고 하는 교훈을 남길 듯한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해서 그렸다면 여성은 여성 서사를 그렇게 남성들처럼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사실적으로 해석해서 그렸다는 거죠. 하지만 또 모든 여성 화가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엘리자베타 시라니의 그림을 통해서 또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성들이 다 돈도 굴릴 수 있고 결정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화가들도 동료 화가들도 다 남성들인 상황에서 그 문법을 그 문화를 따르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화가로서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림도 안 팔릴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르테미시아가 그런 여성을 주체로서, 행위의 주체로서 그렸던 엄청나게 파격적이고 도발적인 해석을 했던 것이 매우 특수한 상황이지, 다른 여성 화가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요게 바로 5장에서의 유디트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수산나 두 노인에 대한 부분은 유라의 노래 또 듣고 와서 들려드릴게요. 이번 곡은 어떤 우울이 우리를 흔들겠어요? 입니다. 들려드릴게요. 거기 누구 있나요? 도시의 목을 메우나요? 어떤 우울이 우리를 흔들겠어요? 힘들었나요? 누가 너의 수화기 속에 거저 주어지는 마른 동동 멈도해요. 시나브로 허무함이 날 관통할 때 날 찾아 품에 데려다줘. 순수한 나비 그림자를 만들어 동그란 물빛의 활주로 우린 나다덥게 소비해줄게. This is fearless. No, no, no judgment. You've got to lead. Green, green, this is fearless. 어떤 우울이 우리를 흔들겠어요? 우리를 흔들겠어요? 요즘 어때요? 왜 근심을 몸에 새겨요? 어떤 우울이 우리를 흔들겠어요? 잘 지냈나요? 부드러운 너의 입버릇 속에 거저 주어지는 마른 동동 멈도해요. 시나브로 허무함이 날 관통할 때 날 찾아 품에 데려다줘. 순수한 나비 그림자를 만들어 신비한 쫄구로 날아가. 우린 나다덥게 소비해줄게. This is fearless. No, no, no judgment. You've got to lead. Green, green, this is fearless. 어떤 우울이 우리를 흔들겠어요? 우리를 흔들겠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흔들겠어요? 우리는 충분했어요. 후한 사랑을 말하겠어요. 네, 유라의 어떤 우울이 우리를 흔들겠어요 들으셨습니다. 5장의 두 번째 에피소드 수산나 두 노인 소개해드릴게요. 수산나 두 노인도 천주교 성경에는 있고 개신교 성경에는 없는 다니엘서 13장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그래요. 요아임이라는 부자의 부인이 수산나인데 이 당시 귀부인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이면 안 됐고, 그래서 수산나는 집에 손님들이 오면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방에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인 거죠. 어느 날 요아임의 집에 장로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갔습니다. 모두 간 시간이기 때문에 수산나가 방에서 나와서 자신의 집에 정원을 거닐고 있었는데 엄청 더운 날이어서 목욕을 하고 싶었대요. 이 당시에는 정원에서 목욕을 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대로 목욕을 하려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옷을 벗었는데 아무도 없어야 되는 정원 저쪽에서 두 노인이 튀어나온 거죠. 이 장로님들입니다. 회의를 하러 어떤 장로님들인데 이분들은 예전에 어쩌다가 수산나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흑심을 품었대요. 그래서 회의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혼자 수산나가 목욕하기 위해 옷을 벗으니까 이때가 기회다 하고 나와서 아무도 안 보니까 우리랑 자자. 비밀로 해줄게. 그러고는 우리의 청을 거절하면 너를 위험에 빠뜨리겠어.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수산나는 망설일 법하지만 망설이지 않고 말을 싣습니다. 거절을 하고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을 불러요. 그런데 이 나쁜 짓 하려다 걸린 이 두 장로는 당황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집에 가다가 우연히 담안을 봤더니 수산나가 나무 아래서 젊은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말리려고 들어온 거고 그 남자는 지금 도망가고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모두 믿는 거죠. 왜냐하면 마을을 이끌었던 장로님들의 이야기니까요. 수산나한테는 진위를 묻는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여성에게 발언권이 없는 거죠. 여성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가부장제사회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수산나는 발언권도 없이 그냥 집에 있다가 불륜녀로 몰려서 사형을 선고받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다행히도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로 구성된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제 계시를 받고 이곳에 와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두 장로님에게 따로 떨어뜨려 물어보고는 거짓말임을 확인하고 그래서 수산나는 목숨을 구하는 해피엔딩인데 어쨌든 목욕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음욕을 품은 두 노인이 나오고 그러니까 누드화의 소재로 너무 좋아서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남성 화가들이 이 누드화로 말 그대로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는 수산나가 싫습니다 라고 바로 거절을 하지만 그런 건 그리지 않아요. 그래서 수산나와 두 노인을 그린 그림이 정말 많은데 그래서 책에서도 좀 여러 장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알로리가 그린 아까도 그렸던 알로리가 그린 수산나와 두 노인은 너무 이상해요. 수산나의 몸을 막 어떻게든 성적으로 보여주려고 가슴이 보이는데 엉덩이 골도 보입니다. 허리가 완전 트위스트 돼가지고 되게 이상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 두 장로가 수산나의 막 허리와 막 몸을 막 만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포르노로 소비를 하고요. 또 루벤스, 그 유명한 루벤스도 수산나의 몸을 풍만한 육체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표정도 되게 이상하게 수산나는 단호하게 거절을 할 수 있을 만큼 강단이 있는 여성이었는데 좀 바보같이 막 그렸어요. 티에폴로의 수산나도 몸을 막 S라인을 강조해서 그리고 또 두 노인의 손에 보석을 금은보화를 쥐어주어서 마치 무슨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이 티에폴로의 그림은 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슈프랑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비너스와 아도니스에서 나오는 이 비너스의 포즈로 수산나를 그림으로써 이 비너스 아도니스에서의 수산나는 이 유혹을 하고 있는 수산나가 아니죠. 비너스와 아도니스의 비너스는 유혹하는 존재로서 이렇게 등장하는데 마치 수산나가 비너스처럼 이 두 노인을 유혹한 것처럼 그렇게 그렸다는 점에서 또 심각성이 있습니다. 사실 수산나 두 노인의 이야기는 완벽한 성폭력이잖아요. 이 수산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인 대상이 되어가지고 결정권을 침해받고 또 이러한 성적 침해 때문에 죽을 뻔한 커다란 피해를 경험하고 사람들이 수산나에게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리고 가장 안전해야 될 집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후에도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릴 이런 극심한 성폭력의 피해자, 성폭력 사건을 그린 그림이 이렇게 마치 수산나가 너무 아름다워서 혹은 유혹해서 있었던 일들처럼 피해자에게 화살을 돌리는 방향으로
완전 가해자의 관점으로 그려졌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 아르테미시아는 수산나가 싫습니다 하는 바로 그 모습을, 거절하는 모습을 명확하게 그려서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쓸 당시에 제가 이제 자료를 잘못 해석해서 캐서린 길제라고 하는 현대의 화가가 이 수산나 두 노인을 패러디해서 그린 그림을 이렇게 엑스레이 촬영을 했더니 원래는 아르테미시아가 이렇게 그리고 싶었던 걸 이렇게 수정했다로 이제 잘못 써서 중간에 다 책을 수거해가지고 다시 수술을 해서 내보내는 커다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적도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어떤 미대 학생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수술을 하고 했습니다. 캐서린 길제가 했던 작업은, 캐서린 길제는 이제 미술관에서 복원 일도 하는 그런 작가였는데 그래서 진짜로 X선으로 찍었을 때의 결과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림으로 이 수산나가 싫습니다, 거절만이 아니라 칼을 들고 저항을 하는 모습인 것처럼, 그 유화는 이제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남은 그림만 보이지만 이거를 촬영을 하면 그렸던 과정들이 그 전에 밑그림 그렸거나 뭐 위에 덮은 것들이 같이 보이는데 그런 효과를 되게 잘 내서 그려가지고 제가 잘못 이해를 했던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던 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5장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22일이죠. 아이고, 날씨가 많이 풀렸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변화된 날씨에 잘 적응을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저 또 급 오랜만에 비염 때문에 되게 숨 차는 목소리를 들려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감각이 너무 발달하고 예민한 저 같은 사람은 사계절, 물론 이제 균형이 많이 깨졌지만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환경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도 우리 이런 예민한 촉수를 가졌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발견하고 느끼고 그래서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처럼 예민쟁이 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적응하는 것이 내 맘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쵸?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세밀한 감각들도 느낀다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몸과 함께 마음도 잘 돌봐주시면서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유라의 행복은 도피여야 해 들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누가 내 머리를 망치나 어떤 말들은 빼곡해 버겁다. 초라한 문틈은 언제 열렸나. 왜 나는 그걸 그러다 앉혔나. 질문을 던져봐야 해. 내가 사랑받기 쉬워 보였나. 나는 너에게 뜨겁게 버려진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죽인다.
가져봐야지 행복은 도피어야 해 질문을 던져봐야지 너의 얼굴 속에 비친 내 모습이야 잊혀지지 않고 멀리 달아나 집어먹는 기쁨이야 기쁨이겠지